2013년 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력공학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기출문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이론이 꽤 있네. 네. 이런 거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맞아요. 전력공학 과목은 기출문제에서 이론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만 하셔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간단한 계산 문제도 많다는 거 느끼셨죠?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도 기출문제로 이렇게 연습만 많이 하시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 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의 특성이 나빠지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전선 상호 간의 유도장애. 유도장애와 애자는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2번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굽수를 예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건 역시 기출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문제죠. 화력발전소의 절탄기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굽수를 예열한다. 답은 1번입니다. 23번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선택 접지 개전기, 선택 지락 개전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선택 지락 개전기는 송전선로의 지락 전류를 감지해서 차단시키게 하는 그런 개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기는 방향거리, 전류차동, 위상 이런 개전기가 있습니다.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기가 아닌 건 선택 접지 개전 방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피레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입니다.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높아야 됩니다.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이 뭐냐면 우선 피레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피레기가 하는 역할이 뭐죠? 이상전압, 즉 그 낙뢰나 이런 게 쳤을 때 이상전압이잖아요. 그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뭐냐면 이 전압을 땅으로 방전시켜서 이제 땅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방전이 시작되는 전압을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전이 시작되는 전압이 너무 낮아버리면 정상적인 전압을 통전시킬 때 이 피레기로 전압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5번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 및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되는 유도 장애로 옳은 것은? 상호 정전 용량은 정전 유도 장애를 일으키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전자 유도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상호 정전 유도 및 상호 인덕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전 용량은 정전 유도 장애, 인덕턴스는 전자 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암기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6번 지중 전선로가 가공 전선로에 비해 장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장점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지중 전선로는 땅 밑으로 가는 전선로를 이야기하고요. 가공 전선로는 땅 위로 가는 전선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 밑으로 전선로가 있으면 이 전선로의 송정 용량은 이 가공 전선로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송정 용량이 가공 전선로에 비해 크다? 아니죠. 송정 용량은 가공 전선로에 비해 지중 전선이 작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7번 송전 전력, 송전 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하며 전선의 단면적 Amm 제곱과 송전 전압 VkV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이거는 해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전력 손실 가지고 단면적과 송전 전압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력 손실 공식은 전류 제곱의 저항이죠. 그래서 이 전류의 제곱, 전류는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3상의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와트로 나타내죠. 이 식에서 이 전류 I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요 나머지는 다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루트 3 V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P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나눠준 거예요. 전력 손실 식에서 I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에 이렇게 제곱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R은
저항률 곱하기 면적분의 그 길이죠. 저항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게 전선이면 이 전선의 저항은 이 면적분의 이 길이로 나타내죠. 근데 여기다가 이 전선의 저항률을 곱한 그 값으로 저항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루트 3은 제곱을 해서 3이 되고요. V도 제곱이 되고 코사인 세타도 제곱이 되고 분의 전력도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전력 손실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식에서 단면적과 송전 전압의 관계를 물어봤죠. 이 단면적과 송전 전압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전력 손실과 요 단면적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 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전선의 단면적은 쭉쭉쭉쭉 돼서 이 단면적 자리에 전력 손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에서 이 단면적과 전압, 송전 전압의 관계를 보면 이 단면적은 송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 이 식을 보면 언뜻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우리 알잖아요. 그죠? 이 공식은 지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변경한 거고요. 이건 역시 그냥 저항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 송전 전압과 이 단면적의 관계를 알아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딱 그냥 여기까지만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식을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28번 삼상 3선식 선로에 수전단 전압이 6600V, 역률이 80%, 전격 전류가 50A, 삼상 평연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선로 임피던스, 저항은 3옴, 리액턴스는 4옴인 경우 이때 송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송전 전압은 수전단 전압 더하기 전압 강화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100볼트를 저 발전소에서 이제 보내면 우리가 받는 전압은 100볼트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전압 강화,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90볼트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는 몇 볼트가 있었죠? 10볼트가 있었죠. 그래서 얘랑 이게 수전단 전압이에요. 우리가 받는 전압. 내가 받는 전압과 중간에 오면서 떨어진 전압 강화, 이 전압을 더하면 이 송전단 전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전단 전압 더하기 전압 강화 공식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식 찾았으니까 뭐 해야 되죠? 문제에 있는 단서들을 하나씩 적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수전단 전압 6600V 줬고요. 역률 0.8 줬습니다. 그죠? 역률이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 되겠죠. 요거 암기에 두시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격 전류 50A 줬죠. 그리고 저항을 3옴을 줬고요. 리액턴스를 4옴을 줬습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요 안에다가 넣어주면 우리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 6600V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전류 50A 곱하기 가로하고 저항 3옴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 줬죠. 0.8. 그 다음에 리액턴스 4옴 곱하기 0.6. 사인 세타 0.6이죠. 0.6. 그리고 여기서 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진상, 뭐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진상을 역률로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의 다 그냥 플러스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다 넣고 쭉 때려보면 7016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계산기에 넣으실 때 꼭 이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요 가로 칠 것도 꼭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요 가로 안 치면 얘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답이 이상해져요. 가로 칠 것도 꼭 가로 치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전등만으로 구성된 수용가를 두 군으로 나누어 각 군에 변압기 1개씩을 설치하며 각 군의 수용가의 총 설비 용량을 각각 30kW, 50kW를 한다. 각 수용가의 수용률을 0.6, 수용가 간 부등률을 1.2, 변압기군 부등률을 1.3이라고 하면
고압 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는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간선의 역률은 100%, 즉 역률이 1이란 얘기죠.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등만으로, 요 부하가 전등이에요. 여기 전등, 예, 여기가 전등입니다. 전등만으로 구성된 수용가를 두 군으로 나누고, 예, 각 군에 변압기를 한 대씩 이렇게 설치했답니다. 얘가 A 변압기라고 할까요? 예, A 변압기, 얘가 B 변압기입니다. 그리고 요 A 변압기의 부하에, A 변압기에 걸린 부하의 총 설비 용량이 30kW고요. B 변압기는 50kW랍니다. 각 수용가의 수용률이 여기도 0.6, 여기도 0.6이래요. 그리고 부등률이, 예, 수용가 간, 이 수용가 간의 부등률이 1.2, 예, 다 1.2고요. 요 변압기 간의 부등률은 1.3이랍니다. 이때 고압 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변압기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알아낸 다음에 이 두 개의 변압기 부등률을 이용을 해서 이 고압 간선의 최대 부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A 변압기의 최대 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합성 최대 전력은 각 군의 최대 전력의 합 나누기 부등률로 구할 수 있거든요.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군의 최대 전력은 요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하면 그 최대 전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A군의 최대 전력을 구하면 설비 용량 30kg 줬죠. 30kg 곱하기 수용률 0.6 나누기 부등률 1.2 하면 15kW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A군 변압기의 최대 전력은 15kW가 되는 거고요. B 변압기에 걸리는 최대 전력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예, 여기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하고요. 50 곱하기 수용률 0.6 곱하고 부등률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25kW가 나옵니다. 25kW가 나옵니다. 그럼 두 개의 최대 전력을 구했죠. 여기 고압 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요 부등률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최대 전력을 더한 다음에 부등률, 변압기군의 부등률은 1.3이라고 했죠. 그래서 1.3으로 나누면 약 31kW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간선의 최대 부하는 31kW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위에도 뭐 변압기가 있다 이러면 이 변압기의 최대 부하가 31k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저랑 똑같이 그림 그려가면서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두 번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것까지 세 번이죠. 예,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0번 저압 배전선의 배전 방식 중 배전 설비가 단순하고 공급 능력이 최대인 경제적 배분 방식이며 국내에서 220, 380V의 승합 방식으로 채택된 방식은 3상4선식이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냥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승합 방식 3상4선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1번 조합 수조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 조합 수조. 수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조인데요. 조압, 압력을 조절하는 수조입니다. 그래서 조합 수조는 그 수압관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여기 답은 4번이거든요. 흡출관은 뭐냐면 수력 발전기에서 그 유효 낙차를 좀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흡출관이거든요. 얘는 압력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수조의 설치 목적이 아닌 건 흡출관 보호를 취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 문제 역시 문제에서 그 수력 발전소에 관련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겠죠.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2번 단도체 방식과 비교하여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도체 방식, 복도체 왜 채용을 한다고 했죠? 코로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채용을 한다고 했죠. 복도체 나오면 무조건 코로나 관련된 문제가 한 90%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뭔 얘기인지 몰라도 코로나 나오면 이게 답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얘도 답이 4번입니다. 자, 복도체 방식은 코로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복도체 방식을 채용을 하는데요. 복도체 방식을 채용을 하면 전선 표면에 전위 경도가 저감됩니다. 전위 경도가 저감되면 코로나 임계 전압, 코로나가 시작되는 전압을 높일 수가 있어서 코로나 발생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에서 여기 설명하고서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4번에서는 코로나 임계 전압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거를 옳게 얘기하면 전선 표면에 전이 경도가 저감되어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일 수 있다. 예,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낮출 수 있다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복도체 나오면 답은 뭐라고요? 답은 코로나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3번. 전력 계통의 전압 조정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동기 조상기는 조정의 단계가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적이고요. 직렬 콘덴서 및 병렬 리액터는 불연속적입니다. 즉 단계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동기 조상기 뭐 하는 애라고요? 네, 위상을 조절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위상을 조절함으로 해서 전압 조정이 되는 겁니다. 직렬 콘덴서, 병렬 리액터 뭐 얘네들도 위상을 조정해서 전압 조정을 하는 애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동기 조상기는 연속적이고 직렬 콘덴서, 병렬 리액터는 불연속적이다. 즉 단계적이다. 이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압 조정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2번이 틀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다른 보기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냥 2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보기의 내용들도 계속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보도록 하고요. 33번 문제는 2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4번. 통신선과 병행인 60Hz의 3상 1회선 송전선에서 1선 지락으로 110A의 영상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예,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 전압. 네, 요거 공식이 있습니다. 유도 전압은 오메가 각 주파수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3상이기 때문에 3. 그 다음에 영상 전류. 예,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요 오메가 2파이F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2파이F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3, 그다음 영상 전류 식을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 유도 전압 구하는 공식 찾아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자, 통신선과 병행인 60Hz 주파수 줬죠.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0.05 줬습니다. 0.05. 그런데 단위가 미리 헨리 퍼 킬로메타죠. 근데 상호 인덕턴스 미리 헨리 퍼 킬로메타에서 얘를 미리 헨리로 바꿔주려면 이 식에 뭘 곱해야 되겠습니까? 예. 킬로메타 거리를 곱해주면 그냥 미리 헨리만 남겠죠. 얘랑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0.05 미리 헨리 퍼 킬로메타에 양선로의 평행 길이 55km를 곱해준 겁니다. 예, 곱해주면 요게 미리 헨리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준 거예요. 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55 하면 2.75 곱하기 10의 3승 헨리가 나옵니다. 기본 단위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1선 지락으로 110A의 영상전류, 영상전류 110A 줬죠. 우리가 알아낸 이 단서를 이 공식에다가 적용시키면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 2.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 곱하기 영상 전류 110A를 계산기에다 놓고 때리면 342V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식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 이거 꼭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꼭 써보시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5번.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된다. 무엇에 의하여 부식되는가? 답은 오존입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이 되는데 이 부식되는 이유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오존에 의해서 전선이 부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36번. 다음 중 부하전류의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것. 이걸 찾으란 얘기예요. 지금쯤이면 눈에 딱 와야죠. 근데 이거는 영어로 나왔죠. 답은 달록인데 달록의 약자는 DS로 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A, BB는 공기 차단기고요. OCB는 유입 차단기, VCB는 진공 차단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DC 달록입니다. 자, 다음 문제. 37번. 주 변압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고조파 나왔습니다. 오고조파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고조파 나오면 무조건 직렬 리액타입니다. 직렬 리액타가 오고조파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오고조파 나오면 무조건 직렬 리액타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38번 4단자 정수 A, B, C, D인 송전선 등가 파이 회로를 그림과 같이 하면 요 Z1의 값은 A, B, C, D 중에 뭐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우선 요거 암기하고 갈게요. A는 얘는 전압비고요. 전압비. B가 얘가 임피던스 성분. 임피던스. C가 어드미턴스. D가 전류비를 나타냅니다. 근데 임피던스 성분에 가로치고 직렬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성분에 가로치고 병렬 이렇게 써주세요. 깊게 들어가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풀자고요. 자, 그러면 Z1 직렬로 이렇게 갔죠. 그러면 어떤 성분일까요? 그쵸, 임피던스 성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 꼭 이 파이형 닮았죠. 그래서 얘를 파이형 회로라고 하고, 얘 이렇게 생긴 애를 T형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T형 회로는 이런 식으로 줘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Z1, Z2, Z3 이 회로에서 그러면 이 Z3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부분을 어드미턴스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도 병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드미턴스랑 관련된 값인데, 근데 어드미턴스 뭘로 나타내죠? 임피던스 분의 1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어드미턴스 값, 이 병렬로 나타내는 값을 C인데 얘가 어드미턴스 성분이기 때문에 Z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C 값은 Z3분의 1이 돼요.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가는 애들은 임피던스 성분이고, 이렇게 병렬로 가는 애들이 어드미턴스 성분이다. 근데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분의 1로 이렇게 역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 파이형에서의 B, 임피던스 성분은 요 직렬로 나가는 부분에 있는 요 Z1번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요렇게 이해해 두시면 아마 요 4단자 정수에서 요런 거 구하라는 문제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암기하실 때 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9번 전격 전압이 66kV 3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1선의 리액턴스가 17옴일 때 이를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환산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약 얼마인가? 자,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입니다. 전격 전압의 제곱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리액턴스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공식도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이 문제 나올 때는 그냥 문제에서 단서만 대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오니까 이 공식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문제에서 준 단서를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압 V는 66kV 줬죠? 기본 단위 볼트로 이제 구하면 66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이니까 제곱 분의 100메가볼트 암페어입니다. 메가 10의 6승이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리액턴스 17옴 줬어요. 곱하기 17 곱하기 100 해서 계산기를 넣고 때리면 39%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역시 진짜 간단한 계산 문제잖아요. 그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대입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 풀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0번. 공통 중선선 다중접지 방식이 배전솔로에서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퓨즈, 라인 퓨즈의 보호 협조가 가장 적합한 배열은? 이 문제 2012년 1회 33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거기서 제가 리클로저 설명드렸고요. 섹셔널라이저 설명드렸고, 퓨즈는 다들 아시죠? 이거 설명드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클로저라는 애가 뭐냐면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선로에 고장 전류를 감지를 하면 한번 선로를 탁 끊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다시 연결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이 고장 전류가 해소가 되면 계속 연결시켜주고요. 고장 전류가 계속 감지가 되면 또 끊어줍니다. 이게 설정된 횟수만큼 끊어줘요. 근데 이 설정된 횟수를 누가 카운터하냐? 이 섹셔널라이저가 카운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클로저 뒤에 섹셔널라이저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보기 보면 리클로저 뒤에 R 뒤에 섹셔널라이저가 설치된 게 4번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12년 1회 33번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 또 충분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여기 설명란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이 설명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다음에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 40번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13년, 그러니까 11년, 12년, 13년 3개년도의 기출문제를 봤는데 중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기출문제 안에서 알아가는 이론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권장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론 찾아가면서 다 보려면 내용도 엄청나고요. 범위도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랑 같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도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암기하면서 시험 보러 갔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보너스로 가져가는 이게 일석이조.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풀면서 간단한 수학도 좀 알아가는 일석삼조죠. 예.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서 얻을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2020년까지의 기출문제 10개년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